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모순을 하나씩 벗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서부터 한국의 군문제, 국방문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군문제, 국방문제 5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언제나 국민 여러분이 궁금한 걸 질문을 쏙쏙하는 사회를 맡은 한가운데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지난번 방송서부터 나오셨던 철수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군은 국민의 뜻에 따라 창군되고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중화민군의 계획과 군사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창설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나타나고 있는 한국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이런 한국군의 곡절 많은 첫걸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한국군대가 어떻게 창설되었는가 그 뿌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분들이 이걸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한국군대가 창설되었을 때 대부분 구성이 일본군 일제 식민지 시절 군인들 출신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예, 정말 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물론 이제 전체 사병들이 다 일본군 출신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네. 그 지휘관들 그리고 이제 고급 지휘관, 고위 지휘관으로 올라갈수록 일본군 장교 출신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국군의 가장 최고 이제 이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을 보면 대대로 이제 일본군 장교 출신들이 이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이 국군의 국자가 네. 나라 국자인지, 그다음에 일본을 말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지금 대대로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일본군 장교 출신인데 한번 네. 살펴볼까요? 네네. 맨 처음 대한민국 국군의 육군 참모총장을 맡았던 이영준이라는 자는 일본 육사 26기 출신입니다. 육사 출신이요? 예. 그 일본군 대좌를 역임했어요. 대좌면 우리나라 이 계급으로 대령이죠. 아, 대령.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이 최병덕입니다. 이분 유명하죠. 그 한국 전쟁 때 활약을 하기도 했죠. 이 사람이 일본 육사 49기. 이 사람은 이제 일본군 소자였죠. 3대 육군 참모총장은 신태영인데 신태영은 일본 육사 26기. 일본군 중령 출신이었고 그리고 5대와 8대 연달아 이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했던 정일권. 이 사람은 1940년에 일본 육사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네. 만주군 상위, 지금 이제 한국군 체계로 본다면 소령급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대 육군 참모총장은 일본 육사 49기. 그래서 전부 다 일본 육사 출신들이 대대로 이렇게 한국군의 참모총장을 역임을 했던 사실 국군의 이 최고 지휘관들이 거의 모두가 다 일본군 장교 출신이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군대가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장령을 할 사람이 없어서 혹시 쓴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좀 그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일본군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였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일본군들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 주로 이거는 미국의 영향이기도 한데요. 네. 그 1941년부터 진행됐던 태평양 전쟁. 주로 일본군 하면은 태평양 전쟁을 떠올리죠. 그래서 그 남방 전선이라고 하잖아요. 필리핀. 그래서 태평양 일대의 섬 방어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대체로 이제 40년대 이후가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태평양 전쟁 과정에서도 일본군의 주력 그 관동군은 이른바 백만 관동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백만 관동군은 전쟁 끝까지 만주에 계속 발이 묶여 있었어요. 네. 당시에 조선인 출신의 이 일본군 장교들이 대체로 보면은 그 만주군, 그 만주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과 연계를 맺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례로 그 유명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카키 마사오로. 예, 작년부터 뜨기 시작한 다카키 마사오 씨. 그 사람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만주군 출신으로부터 군 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조선인 일본군 장교 출신들이 대체적으로 복무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 만주 지역이나 아니면 조선 뭐 이런 중국 전선 이쪽이 되겠는데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일본군이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가지고 활동을 했겠죠. 그렇죠. 일본 제국주의의 명령, 즉 일본 일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일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인데 그 명령이라는 것이 대체로 어떤 상황이었냐. 45년 해방이 되기 이전에는 주로 이른바 빨치산 이 배후 빨치산 활동들을 이제 소탕하는 당시에? 그런 역할들을 하지 예.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된다면 바로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색출하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물론 뭐 중국 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중국의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의 전투가 되겠는데 그렇게 본다면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이 색출하고 탄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던 자들이라는 거죠. 네. 한마디로 보면은 이 반민족 행위자. 음. 예. 그리고 이 상당 부분의 인사들이 친일 임명 사전에 동시에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일본군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측면보다는 그들의 이제 했던 활동들, 그러니까 해방되기 전에 일제 시대 때 했던 활동들이 반민족 행위를 업으로 삼던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반민족 행위자들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된다고 하는 것이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죠. 뿌리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반민족 행위자는 국가의 정통성을 이 위해를 가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를테면 조선인들의 자주독립 정권, 자주독립 정부를 수립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탄압하던 자들이 대한민국의 국군의 이 지휘관을 맡고 있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네. 예. 그런 면에서 한국군의 첫 출발점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닭깎기 마사오. 그러니까 일본군 장교 출신이 뭐 역대 뭐 참모총장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뭐 70년대 후반까지 뭐 그런 전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서 일본군 장교 출신에서 참모총장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통령까지 그렇죠. 닭깎기 예. 마사오. 군 통수권자인 예, 대통령까지 예. 일본군 장교 출신이 이제 배출되는 이거는 참 어떻게 뭐 역사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다카키 마사오 이야기를 할 때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은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이 싫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싫겠죠.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일본에 대한 감정. 근데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스스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이름을 다카키 마사오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를 다카키 마사오라고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박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죠? 박정희 대통령 지금도 박통 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왜 박정희 대통령의 이 스스로 직접 지은 이 이름을 왜 그렇게 회피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 나를 다카키 마사오라고 불러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을 다카키 마사오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이름을 전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이 박정희 대통령을 박정희 관로 다카키 마사오. 왜냐면은 박정희라는 이름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님 부모님이 지었겠죠. 네. 그런데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은 본인이 직접 자기 이름을 직접 지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죠? 실제로는 이 박정희를 그렇게 이제 추앙하거나 박정희를 막 모시지 못해가지고 안달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사람이 생전에 지은 이름 다카키 마사오를 더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다카키 마사오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가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5.16 군사 쿠데타죠. 그렇죠. 군사 정변입니다. 예, 군사 정변. 이것은 거의 이 조선 시대에 보면요, 홍경래의 난이나 이자립의 난에 필적할 수 있는 군사 정변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무신 정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군인이 그죠? 현직에 있는 군인이 이 부대를 이끌고 서울로 쳐들어가서 당시에 대통령을 하고 있던 윤보선. 네. 물론 이제 직접 이제 그 끌어내린 건 아니지만. 5.16 혁명을 수행하는 과정, 5.16 쿠데타를 수행하는 지어야겠다. 5.16 혁명이라고. 다시 5.16 윤보선서부터. 여기서부터 알죠. 다카키 마사오. 왜 갑자기 5.16 혁명이 나왔지? 그러니까. 들어가시죠.
이 다카키 마사오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가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5.16 군사 쿠데타죠. 네. 이 5.16 군사 쿠데타는 군사 정변입니다. 말 그대로. 네. 이것을 조선시대로 비유해 본다면 거의 이것은 이자립의 난, 홍경래의 난과 같은 하나의 대규모 정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조선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삼족을 멸했죠. 삼족을 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그 당시에 조선의 국법이 살아 있었다면 삼족을 멸하게 되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공한 쿠데타여가지고 못 간 거 아닐까요? 성공한 쿠데타 역사의 시효에는 끝이 없죠.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쿠데타에 대한 역사 이 분석은 다시금도 진행돼야겠습니다만 실제로 5.16 군사 쿠데타로 다카키 마사오가 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 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네. 실제 한국군에 복무하고 있던 한국군 장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다카키 마사오 이 박정희의 지난 이제 이 경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박정희는 1939년도까지는 원래는 문경의 이 보통학교 교사였습니다. 보통 우리로 치면은 이제 학교 지금 초등학교 정도가 되죠. 그렇죠. 예.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가 네. 사임을 했어요 스스로. 그때가 나이가 22살 때입니다. 22살 때 사임을 하고 1940년에 만주 신경에 있는 군관학교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23살 나이에 그때 입교를 해서 만주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죠. 수석으로. 예, 만주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것을 그 경력을 토대로 해서 1942년에는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4년 3월 달에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육사 57기로 57기. 예, 육사를 졸업하고 만주국 보병 제8단 육군 소위로 이제 부임을 하게 돼요. 소위로. 예. 그랬다가 또 황당한 부분은 1945년 7월 10일 해방되기 한 달 전이죠. 네네. 해방되기 한 달 전에 중위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오. 예. 그런데 중위의 계급을 달고 있다가 이제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된 거죠. 네. 8.15 해방을 맞이했으니까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일본군 장교인데 그럼요. 무엇보다도 가장 대표적인 반민족 행위자로 이제 낙인 찍힐 수 있는 그러한 일본군 장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겠죠. 그런데 미군정 시절 과정에서 미군정이 한국군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군 장교들을 다시금 재등용하는 이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 바람을 타고 박정희도 다시 이 한국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947년 4월 달에 조선국방경비대 제8년대 제4소대장으로 다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후에 일사천리로 이 승진을 하게 되는데 1948년 8월에는 소령으로까지 진급을 하게 됩니다. 오. 근데 이 과정에서는 약간 좀 논란이 있어요. 무슨 논란이 있죠? 한간에 그런 의혹도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 좌익 계열에 네. 좀 활동을 했던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이제 그 여순 사건? 예, 여순 사건이죠. 여순 사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투옥이 됐다가 예, 다시 이제 나오는 그런 과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1948년도 11월 달에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됐다가 1948년 12월 10일에 출감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박정희는 다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오게 돼요. 민간인 신분으로요? 예,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왔는데 현역에서 파면된 상태였죠. 네. 그랬는데 이제 1950년 한국 전쟁의 이 와전에서 다시금 이 군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 7월 달에 현역 소령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전쟁 시기이기 때문에 또 일사천리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50년 9월 달에는 중령으로 진급을 하고 51년 4월 달에는 대령으로 진급을 하고 53년에는 준장, 결국에는 별을 달게 됩니다. 별을 달았네요. 예, 별을 달면서 1954년도에는 미 육군 포병학교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파군요. 예, 대략 6개월간. 그래서 당대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미국 유학파, 미국 유학 군인 출신이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1955년도에 이제 제5사단장에 임명이 되고 57년도엔 7사단장에 임명이 되는 등 사실상 박정희를 보게 된다면 군인이죠. 그렇죠. 예, 군인이면서 계급은 소장이고 50년대에 사단장을 역임했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실제로 박정희라는 인물을 볼 때 한국 군인이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기 이전까지 네. 박정희라는 이름이 이런저런 정계나 이런데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례로 본다면 지금 시기에 현역 육군 소장이나 육군 사단장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세간에 널리 알려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죠, 국민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5.16 군사 쿠데타는 그야말로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60년대 61년 상황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돌아가 보자는 것이죠. 그랬을 때 1961년 5월 16일에 받았을 우리 국민들의 충격은 매우 크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 보면은 친일 그리고 다시 해방 이후에는 미국, 친미 이 길을 쭉 왔다 갔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지난번에 나오셨던 붉은 달님이 정치 분야에서 네. 친일에서 친미로라고 딱 한 줄 정리해 주셨는데 네. 뭐 행적을 보아하니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추앙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좀 씁쓸한데요. 우리 박통께서 오직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구국의 결단으로 5.16을 단행하셨는데 무슨 소리야? 응? 그 우리 박통께서 말이야 군에 계신 것도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일념인데 다카키 마사오라니. 하긴 그분께서 다카키라고 지으셨으니 그래도 그건 나라를 위한 결단이겠지. 박통께서 문경에서 교변 때려치고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간 건 말이야. 응? 그것도 나라를 위한 결단이겠지. 그래. 근데 23살에 나라를 위한 결단. 다카키 마사오. 이 친일도 나라를 위한 결단인가? 아유, 대구 사시는 분인데 흥분하셨네. 뭐 마지막에 말씀을 애매하게 하셨는데 친일도 나라를 위한 결단이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질문 아닌가요? 그거는 아마 이제 자기 독백의 표현이신 것 같고 친일은 매국 행위죠. 친일은 말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일본을 친하다는 건데 일본에 부역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일본에 부역한다는 것은 조선을 팔아먹는 행위, 이거는 매국 행위죠. 예. 외세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죄는 대대로, 그죠? 그렇죠. 3대를 멸족시켜야 되는 그런 매우 극악한 그러한 죄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만약에 조선시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네.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끝났어요. 근데 만약에 일본군 장교 출신들이 임진왜란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조선의 백성들이 매우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를테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서 일하고 있던 일본군 장교, 조선인 장교가 있더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돌판에 맞아 죽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한국 현대사를 보면 그 임진왜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흉악하고 흉폭했던 그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수탈 과정이 무려 36년 과정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36년 과정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수탈의 틈바구니에서 일본 장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기본적으로 민중의 기름을 빨아먹고 민중의 피와 고름을 빨아먹는 그러한 자들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민족 정기가 수호되고 이른바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특별법이 이제 제대로 활용이 됐다면 당시 일본군 장교들이 지금 시기에 군수뇌부를 자처하고 이런 과정은 아마 찾아볼 수 없겠죠. 이게 실제로 일본군 장교들이 삼족이 멸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로 흥하고 있죠. 정반대가 돼서 독립운동가들의 자녀들이 네. 지금도 어렵게 사시죠. 재개발 지역에서 반지하방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계시고 이 일본군 장교들 출신들은 지금 군수뇌부를 차지하고 나아가서 결국에는 정권을 차지하는데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이제 매우 완전히 역전된 그런 한국 현대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부대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군 전체가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역사적 아픔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쳐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 아닙니까? 친일에 뭐 부역을 하셨던 분들이어도 한국 사람일 텐데, 그리고 군인들이라면 나라의 안보를 걱정한단 말이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언제나 그냥 불철주야 막 했으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런 성향이 있다라면은 적어도 군인이 된 다음에는, 한국군 장교가 된 다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보면요, 이른바 이제 고위직에 계신 분들, 예. 네, 고위직에 계신 분들에 보면 기본적으로 생활이나 이제 언어나 이런 면들에서 상당히 좀 특이한 점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게 있어요. 특이한 점 뭐가 있죠? 이를테면은 이제 언어에서 때때로 수시때때로 이제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의 언어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막 외국어를 같이 섞어서 사용한다든가 네. 그러한 이제 흐름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영어가 되겠죠, 그러면? 예, 대체로 뭐 영어를 이를테면 말하는 도중에 영어가 막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또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미국 유학파 출신이고 젊은 시절에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미국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어떤 뭐 사회면에 뉴스만 터지면 미국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미국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미국의 사고방식이나 미국의 이런 이제 사회 문화 그런 부분에 자연히 이제 젖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저는 이제 일본 식민지 강점 시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보면 예. 일제시대 때 친일 지주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하던 자들 기본적으로 면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더 나아가서 친일인명 사전에 등록된 그런 친일파들을 보게 되면 예. 대체로 보면 그들 자녀들을 네. 동경이라든지 오사카 이런 데 유학을 보내잖아요. 예. 그렇죠. 주로 일본 유학파들이 많게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친일 장교들도 보면 아예 한국인으로서의 정서나 그러한 생활 감정을 가진 것보다 네. 아예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라서 일본의 문물을 익히고 일본화된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었나요? 실제로 보게 된다면 한국 전쟁 당시에 친일 군인이었던 유재홍을 볼 수 있습니다. 유재홍은 2008년도에 발간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 사전에서 군 부문에서 아버지 유승열과 함께 친일 인명으로 그렇게 선정된 인물이죠. 부자가 함께 선정됐네요. 대표적인 친일파 군인이었던 유재홍을 본다면 그 아버지 유승열이 일본군 장교 출신입니다. 예, 유승열의 아들로서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라서 5살 때 조선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55기로 졸업을 하고 했는데 이 놀라운 점은 이 유재홍이 네. 우리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말을 잘 못해가지고 군대에서 명령을 하달할 때도 이건 이제 이 관련된 이 책자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돌아가라라고 말을 못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학자인 정용모 씨가 쓴 길을 찾아서라는 책을 보면 네. 특히나 정전협정 과정에서 나타났던 이 사람이 느꼈던 놀라운 점을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1953년도 이 정전협정 담판장에 판문점에서 했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 정경모 씨가 자기 책에 이렇게 서술한 거예요. 아니 왜 정전협정 담판장에서 어디서 일본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일본말이요? 예. 여기는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유엔군, 네. 그리고 이제 북한군,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중국군, 중국. 예, 중국 인민지원군이죠. 네. 중공 이렇게 이제 중국말이 들려오는 건 이해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중국군이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일본말이 들려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어를 일본말로 통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어를 일본말로 통역. 그 한국군 연락장교 이수영 대령이 그 정전협정장에서 이야기되는 영어를 일본말로 열심히 막 통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통역사네. 예. 근데 그 이수영 대령의 통역을 듣고서야
일본 말을 듣고서야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당시에 정전협정장의 이 국군은 정전협정의 기본 당사자가 유엔군이기 때문에 이 한국군은 정전협정에 참여하지 못했죠. 뭐 참관 정도 했겠죠. 예, 그래서 이 참관 자격으로 업적으로 참관했는데 한국군 업적으로 파견된 당시에 유재용 육군 중장이 우리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예, 그것을 일본어로 통역을 해가지고 일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사람이 참. 한국말에는 벙어리고 일본 말이라 알아듣는 사람이 그 사람은 일본군 출신이니까 당연히 일본군이라 볼 수 있겠지. 그 우리말을 모르는 사람이 한국에서 장군 노릇을 하고 있다. 그것도 계급이 3스타 중장이다. 정말 충격을 받은 거죠. 예. 그러한 과정은 또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아, 최근에요? 예. 그 미래창조과학부에 김종훈 장관이 물론 이제 낙마했습니다만 그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이 김종훈의 그 CIA 관련 그런 의혹을 제기하게 되면서 결국은 김종훈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죠. 네네.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김종훈 그 장관 내정자가 우리말로 한국어로 된 보고서를 읽지를 못해가지고 야 이거 영어로 좀 해주면 안 되냐? 아니면 보고서에 그림을 좀 첨부를 하면 이해가 좀 더 수월할 텐데 그런 이야기들이 그 언론 보도 보면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참. 그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게 사실 좀 물론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일본어에서 영어로 바뀌었을 뿐이군요. 예. 어쨌거나 유재용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일본말에 능했던 한국말은 모르지만 일본말에 능했던 그 유재용은 사실 또 그다음 어떻게 되냐면 미군정 시기에 군사 영어학교를 나오게 됩니다. 또 친일에서 친미로 그렇게 갈아타는 과정을 좀 보게 되는데 미군정 당시에 이 행정 군사 인력을 그대로 차용하자는 그런 미군정의 정책에 힘입었던 것이죠. 사실상 친일 장교들이 이를테면 그건 매우 충격적인 거예요. 뭐냐면 태평양 전쟁 시기에 미국은 일본군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적국이지 않습니까? 일본군이. 근데 적국의 장교들을 다시 쓴 거 아닙니까?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으니까 전쟁은 끝났겠습니다만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 열도는 미군이 진주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메가더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미군이 거기를 이제 주둔하게 되겠죠.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 한국의 군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장교 출신들을 채용을 했다. 적군을 채용을 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건 뭐냐면 이들이 일본군이긴 하지만 한국인이라는 거죠. 피는 한국인인데 모자는 일본군의 모자를 쓰고 있다. 이 어떤 자들이냐. 기본적으로 자기 민족의 이익보다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할 수 있는 자들. 즉 그러면 일본을 위해서 했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논리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일본 식민지 시절 제도권에 있었던 행정군사 인맥들을 그대로 채용하자는 미군정의 정책에 힘입어서 한국군으로 편입을 할 수 있었고 이후에 한국군 사단장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처음에 한국군의 육군 참모총장 같이 일본 어디 출신인데 결국은 출신은 그거지만 결국 그들 채용한 건 미군적. 그 미군적 역량에서 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친일에서 친미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친일 장교 출신의 일본 그 육군 참모총장 시리즈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요. 16대 육군 참모총장 민기식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일본군 소위. 17대, 18대, 19대에서 21대 육군 참모총장 이세호. 일본군 소위. 그래서 사실상 한국군이 처음으로 결성이 될 때 이 일반 장교 그룹의 친일 그러니까 일본 장교 출신들이 한국군 장교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들이 계급으로 승진할 거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 때 죽지 않았다면 그렇죠. 계속 승진할 거잖아요. 승진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돌아가면서 육군의 최고위직까지 오르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좀 더 유재홍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한국 전쟁이라는 초유의 전쟁 이렇기 때문에 급박한 시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일본 군대 복무했던 그들이 장교로 있으면서
뭐 지금 낙동강전에서 밀리지 않아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좀 방어하는데 중요했다. 그래서 뭐 일본군 출신이지만 능력을 봐야지, 전쟁의 시기에 능력을 봐야지 과거 그 운운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좀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실력들은 있었습니까? 아, 실제로 이 전공과 전적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이제 할 얘기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아, 전술의 부재, 전술의 무능은 친일 장교들의 18번이 아니었나. 18번 대표적이라는 거네요. 왜냐하면 태평양 전쟁 시기를 보면요. 네. 구체적인 군사 작전 과정에서 전술상에서 일본군이 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본다면 그 반자이 어택이라고 하는데 만세 돌격 있지 않습니까? 아, 자살 계속 갖다 박는 거.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패전, 이 승산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 일본군들 어떻게 하냐면 유생 역량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면서 끝까지 저항을 하면서 이 상대편 미군이 되겠죠. 네. 미군의 전투력이라든지 전투 사기를 계속적으로 꺾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마지막에 모든 군인들을 총발동시켜 가지고 마지막 최종 돌격전에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대가 다 죽어버리는. 예. 이거는 어찌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미군이 놀랄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오, 대단해. 결사 목숨 걸고 오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야음에. 예. 그리고 이제 캄캄한 어둠을 타고 일본군이 소리를 지르면서 칼을 빼들고 와 달려들면 놀랄 수는 있겠는데 이것이 두 번, 세 번 격퇴가 되다 보니까 왜냐면은 지금 시대가 20세기지 않습니까? 네. 예. 미국이 그래도 포화력부터 해가지고 이 전체 전투력 자체가 상당히 좀 비할 바 없이 상당히 양적으로 넓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일본군의 그런 마지막 최후 돌격을 다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미군이 일본군의 마지막 돌격을 기다리는. 야, 어디 좀 이번엔 좀 돌격 안 하나? 이번에 또 완전히 소탕하면 그 다음 작전 쉬워지는데? 그러한 현상까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향을 받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재홍의 과정을 살펴본다면요. 7사단장이 됐습니다. 한국전쟁 시기에. 근데 이 유재홍이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의정부 방어선 쪽을 책임을 지고 있었대요. 아, 의정부 예. 쪽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밀렸죠. 예. 바로 연전연패해가지고 덕정, 지금은 저기 그 지하철 1호선이 다니고 있죠. 덕정요. 예. 덕정에서 의정부, 창동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7사단이 붕괴 해체되고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돼 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그 과정에서 그런데 유재홍이 어떻게 됐냐면 면직되거나 파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단장으로 승격을 하게 돼요. 승격이요. 예, 계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군단장이 됩니다. 네. 근데 군단장이 돼가지고는 또 어떻게 되느냐면 그때는 1951년인데요. 1951년 5월 달에 강원도 인제 오마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3군단이 사실상 북한군과 중공군 연합군에 포위돼가지고 군단 자체가 소멸되는, 그래서 3군단이 사실상 지휘 통제가 불가능한 와해 상태가 돼서 이 군단 병력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계속 졌다는 거네, 처참하게. 예, 유재홍 군단장은 어떻게 했느냐? 비행기를 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아이, 같이 장렬하게 자기 병사들과 가야지 혼자 도망가요? 근데 그 이후에도 유재홍은 계속적으로 차후에는 이승만 정부 시기에 이 정치 무대로 들어와 가지고 예, 해외 대사를 역임하기도 하고 예, 계속적으로 정치 활동을 펴 나가게 되죠. 매우 놀라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전쟁 시기에 전적과 관련 없이 승진하는 예, 이게 매우 이제 이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러면은 간혹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군대 초기에는 뭐 별로 능력도 없고 하지만 어쨌든 일본군이라면은 그 당시 보면 뭐 미국하고 맞짱 뜰 정도로 뭐 군사력과 군사 기술이 발전됐을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된, 우리보다 더 현대화된 일본군에서 받은 그런 지식이 이런 이제 장교들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 국가를 위해 필요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혀 안 맞는 거네요. 그렇죠. 전쟁을 단순히 무기와 무기와의 대결로 볼 수가 없고 무기를 사용하는 자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일선 최고 지휘관부터 일선의 병력까지 전부 다 일관된 하나의 이 정치적 유대관계가 형성이 돼야지만이 그러한 전투력의 발휘가 훨씬 더 이제 배가 될 수 있지 않나. 근데 그런 면에서 아니 당시에 1950년 해보십시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5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민족들 특히나 전선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한국말도 모르고 일본말로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 사단장이고 군단장이고 그러고 되면 기분 나쁘죠. 거기에서 떨어지는 명령이나 이게 제대로 작동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친일 장교 출신의 이 한국군 편제에는 매우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군대와 관련해서 왜 친일 장교밖에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광복군 출신의 또 그렇죠. 이제 군인들도 계신 것이고 예전에 김자진 장군부터 해가지고 그 이제 이 독립군. 네. 우리 조선의 당시에 식민지 지배를 받긴 했습니다만 36년간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해왔던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그런 인물들을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 왜 친일, 그죠? 일본군 출신들을 등용하게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한국군의 사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작전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매우 이렇게 이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느냐 그런 부분이죠. 네. 아까 잠깐 유재용, 제가 뭐 유재용만 계속 얘기해서 뭐 들으시는 유재용 씨의 뭐 자녀분들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역사적 기록이니까 그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처벌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뭐 정치적 일선으로 갔다. 그렇죠. 그거 좀 더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시죠. 1951년에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하게 돼요. 네. 졌는데 훈장을 받아요? 오히려 계속적으로 훈장을 수여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박정희 정권 때 다시 네. 등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태국 대사, 스웨덴 대사, 이탈리아 대사 등을 역임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국방부 장관까지 지내게 되죠. 사실상 일본 출신에서 납득할 수가 없고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위해서 복무하는 이른바 매국노지 않습니까? 출신에서 이해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실력이 있느냐? 실력도 없고. 전쟁 시기에 작전들을 보면 인민군에게 계속적으로 연전연패한 상황에서 실력에서 무능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승진은 계속적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까지 오르더라.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실제로 이제 우리 군 내부에 내지는 우리 국민들이 보는 그러한 이제 심기가 어떠했으랴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아대한민국에서는 한국군의 뿌리, 그래서 이제 뭐 역대 어쨌든 군을 대표했던 장교들 보니까 대부분이 일본에 복무했던 장교들이 군부대의 순회가 됐고, 뭐 유재홍 씨 결국 뭐 국방부 장관이면 육군 참모총장보다 훨씬 높은 거잖아요. 다 이렇게 지휘 통제하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과연 우리 군대가 초반부터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군대인지 약간 의심이 됩니다. 의심이 되고요. 저도 이제 군대를 가야 하는데요. 그 일본군 장교 매국노의 후예들이 국가안보를 이야기하는 황당한 사실. 예전엔 정말 별 생각 없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요. 그 매국노의 후예들인 친일 장교들이 어떻게 한국군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아니 대체 우리 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네, 언제 만들어졌죠? 우리 좀 창설 과정 좀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죠. 실제로는 이제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국군의 창설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놀랍게도 한국군은 미군정의 판단과 정책에 의해서 생겨났죠. 미국은 이미 1945년이죠. 그러니까 미군정 시기를 보면 1945년부터 48년까지가 되는데 네. 그 기간에 미국이 이 한국의 군대를 다시금 재편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45년 미군정 시기부터 7만 명의 주한미군을 38선 이남에 배치해가지고 군정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1999년도에 한국국방연구원이 한미안보협력 50년의 재조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과정에 보면 미군정이 한국군 창군 작업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이 나와요. 미군정이 1945년 11월경부터 한국군 창군 작업을 본격화했다는 거예요. 45년 11월부터. 예, 실제로 보면 당시에 미 24군단 쉬크 준장의 헌병 사령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쉬크 준장이 건의에 의해 가지고 11월 3일에 하지, 이 하지가 이제 그 주한미군의 총 책임자죠. 네네. 예, 하지가 국방사령부를 설치하고
미 육군과 공군 4만 5천 명, 그리고 해군과 해안경비대 5천 명 규모의 국방부를 창설할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하게 되면서 활동을 하게 된 시기라서 그렇죠. 미국의 독자적인 계획이 제대로 승인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이 미 본토의 재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하지 중장은 다시 전환해가지고 네. 약 2만 5천 명 규모의 일단 경찰 예비대를 먼저 만드는 그러한 이제 계획을 제출했다고 해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미군이 미군정 시기부터 계속적으로 한국군을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이제 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다 하는 부분들은 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1947년 10월 달에 미 국무성이 미군을 철수시키는 대신에 남한의 군비를 증강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남한의 군비를 증강시켜가지고 이른바 이때가 되면은 이제 이른바 메카시즘 선풍이 불게 되면서 2차 대전 이후에 네. 미국이 적을 잃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시기까지는 미국의 적은 누구냐? 히틀러와 도조 히데키. 네네. 예, 뭐 이렇게 이제 일본과 독일이 미국의 적이다라고 돼 있었는데 그 둘을 꺾어버렸으니까 미국의 적이 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45년 이후부터 미국은 어떠한 작업을 하게 되냐면 차후에 미국의 적으로 소련을 제기를 하게 되죠. 스탈린. 예. 함께 손을 잡고 히틀러와 싸웠던 그렇죠. 스탈린을 이제 새로운 적으로 제기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른바 공산주의에 대한 이 군사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매우 중요하게 중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하지 중장은 경찰 경비대를 10만에서 20만 명 선까지 증강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국의 경비대 군비가 계속적으로 증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1946년에는 5천 명 수준으로 발족을 했던 것이 1947년에는 2만 명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 상황까지는 육군 5개 여단, 15개 연대 해서 대략 한 5만 명 가량, 그리고 해군이 3천 명 규모로 계속적으로 군병력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철저하게 미국의 이 의도에 따른 내용이었다라는 부분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당시에 한국에 주재했던 미군사 고문단장이었던 윌리엄 로버츠가 네. 뉴욕 헤럴드 트리뷴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때가 1950년 6월 5일이에요. 6월 5일. 한국 전쟁 20일 전이죠. 네. 예, 20일 전에 이 로버츠가 어떤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냐면, 미군 장병 500명을 현명하고 결정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미군 대신에 총을 쏴줄 10만 명의 군사를 훈련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군 장병 500명을 그냥 두면 미군 500명일 뿐이지만 네. 이들을 한국 청년들을 고용해가지고 한국 청년들을 훈련을 시키면 10만 명의 병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주한미군 미군사고문단은 그에 산 증거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납세자는 한국에 투하한 자본을 지키는 군대,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보이는 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결국은 한국 군대이지만 그 군대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 로버츠가 인터뷰한 그렇죠. 거 보면 미국을 위한 군대. 그렇죠. 미국 대신 총을 쏴줄 군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군정 시기부터 미군 지휘관들은 계속적으로 한국에서 자치적인 무장력을 만들어내고 이들을 통해서 이른바 이제 국방 소요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효율을 기하게 되는, 예, 미국에 보기에는 예,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계속적으로 늘려갔다는 면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전화 받으신 우리 군대 좀 더 가시는 분 얘기 듣고 많이 고민되시겠습니다. 군대, 우리나라 한국군의 뿌리는 결국은 미국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갑리다에 출연하고 있는 거친 숨소리 김대규입니다. 자,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방송, 그리고 갑으로 보는 방송, 주권 방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도 계속 방송할 수 있게 되는 데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방송 하나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탄압받은 정당 또는 탄압받는 방송이 어디인가를 생각하시면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권방송이 할 일은 되게 많습니다.
알려야 될 진실도 많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 다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더 보태주시고 민들레 홀씨 회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군의 뿌리에서도 맨 마지막에는 군대의 창설 과정, 그리고 한국군을 주되게 지휘하고 했던 인물들의 행적을 살펴봤습니다. 참 첩참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45년 해방되고 미군 정치가 거쳐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한국 군대라고 하면 적어도 자국민을 보호하고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지켜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그들을 대표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친일 출신이고 친일 장교 출신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활용했던 것은 미군정이라는 거죠. 즉 한국 군대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어떻게 보면 영혼이 없는 군대.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 장교들은 생존을 위해서 친일에서 친미로 갈아타면서 한국 군대의 뿌리는 첫 시작은 너무나 처참했다. 이것이 끊임없이 70년대 말까지 계속 이어져 오면서 한국 군대가 제대로 된 군대라기보다는 근본에서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젊은 군인들은 아무런 죄가 없죠. 이분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지키는 건데 최근에 언론 보다 보면 우리 한국 군인 장교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그 단초는 이미 한국 군대의 창설 과정에서부터 엿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금 국민을 위한 군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군대로 제대로 자리 잡히기 위해서는 한국 군대의 기본 정신을 잘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군대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데 잘못된 체계는 바로잡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